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늦었지만 1월달에 본 콘텐츠들, 영화, 드라마, 책까지 합쳐서 3가지 항목을 통틀어서 1월달에 본 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는 콘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1월달에는 책 3편, 영화 3편, 드라마 6편 해서 총 12편의 작품을 봤더라고요. 12편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책 중에서 데블 호텔의 유령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는데요. 데블 호텔의 유령은 강하길 작가님이 쓰신 고딕 호러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딕 호러 소설을 처음 읽어봤는데 이게 약간 액자처럼 말하는 화자가 있고 화자가 약간 소설의 형식을 취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액자식 구성으로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형태예요. 이게 굉장히 허구의 어떤 공간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당시에 뭔가 과거 역사들이 어렴풋이 투영이 되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 있는 화자가 소설가예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소설의 소스를 얻기 위해서 이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쓴 이야기가 데블 호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데블 호텔에 관한 그 소설 속의 소설 이야기를 할 때 소설 속의 소설에도 주인공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주인공이 서술하는 방식이 좀 되게 헷갈렸던 부분이 따옴표를 굉장히 절제해서 쓰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생각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따옴표가 없어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제 생각으로 말하는데 저 거지 같은 놈 막 이러면서 대고 저런 놈이 나한테 지적질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 험한 말을 생각을 했다 치면은 근데 그 순간 누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알고 보니 내가 머릿속에 있는 말을 말로 한 것이다. 이 모든 부분이 다 따옴표 없이 그냥 생각처럼 서술이 그래서 따옴표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서 이게 의도이신 거겠지만 이런 서술 방식이 한 2번 정도 나오거든요. 읽으시면서 이렇게 대화 형식이 사실 읽기는 더 쉽잖아요. 이렇게 누가 말하는 건지 알기 되게 쉽고 그래서 그런 대화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따라잡기 힘드실 수도 하지만 그렇게 장벽이 높은 책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그것 때문에 높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중반부까지는 천천히 빌드업이 되는 듯 하다가 절정에서 결말까지 뭔가 엄청 휘리릭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절정까지 올라가는 이 빌드업 과정이 조금 더 짧았으면 좀 더 속도감이 느껴졌을 텐데 앞부분은 되게 천천히 빌드업이 되고 뒷부분에서는 와랄라 전개가 약간 되는 느낌이라서 약간 그렇게 급한 것 같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급하게 정리됐다는 느낌이 드는 하지만 이야기적으로는 재밌게 읽은 소설이었어서 사실 제가 그리고 고딕 호러 소설을 처음 읽어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강하길 작가님의 다른 작품이 있다면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딕 호러 약간 이쪽 장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월달에 읽었던 책 중에 데블 호텔의 유령을 제외하고 다른 책들이 조금 대작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데블 호텔의 유령이 조금 1월달에 제 독서에서 좀 힘을 못 쓴 느낌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김훈 작가님의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읽었거든요. 이거는 2022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띠지가 붙여져서 나올 정도로 그리고 김훈 작가님이 되게 오랜만에 내시는 장편 소설이기도 하고 그다음 무려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로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을 읽을 때 들었던 느낌이 아니 이게 소설이라고? 이건 그냥 다 역사적 사실이 나열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가님의 의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작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한다.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처럼 작가적 개입을 굉장히 절제해서 쓰셨다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럼 어느 부분이 소설인가? 라는 생각은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식민지 정책을 펼칠 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문화 제한적인 정책을 굉장히 초창기에 많이 펼쳤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억압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조금 더 작가적인 상상력을 곁들여서 조금 더 살을 붙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료조사는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진짜 소설적인 개입이 들어간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냥 이토 히로부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나날 이런 부분에 작가적인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건 되게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데까지 갔는데 분명히 쏴 죽였거든요. 근데 책이 아직 반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안중근 의사의 재판하고 이런 과정이 반이나 잡아먹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아니 반이나 남았다고? 지금 이미 이토가 이렇게 바로
바로 죽어버렸는데 반이나 남았다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소설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서부터는 정말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돼요. 앞부분의 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안중근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얼빈으로 넘어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 부분이 책의 반밖에 차지를 안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요. 이 뒤에 재판 부분과 안중근의 옥중 생활들 이런 부분이 나머지 반인 건데 그 반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히려 이 뒷부분을 저는 더 빨리 읽었었던 것 같고요. 앞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한 3, 4장 정도를 넘어가는 게 조금 힘들었다. 그거 빼고는 뒤에는 진짜 속도감이 엄청 많이 나는 소설이고 왜 재판 부분이 이렇게 긴가라는 거는 책을 다 읽으면 아실 수 있는데 안중근의 목표는 이토를 쏘는 게 목표고 목적은 재판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안중근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안중근의 목적을 이야기하고자 만들어진 소설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배울 점도 되게 많았고 진짜 처음에 한 3, 4챕터만 넘어가면 금방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안에 한자어가 되게 많아서 저는 전자책으로 읽어서 바로바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종이책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이 한자어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책은 제가 무려 별점 5점 만점을 준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책이에요. 이건 진짜 책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김현수 작가님이 코로나가 시작이 된 후에 쓰신 단편들을 어느 정도 주제나 맥락이 좀 맞는다 하시는 책들을 좀 모아서 내신 장편 소설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전 표제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단편이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프레이즈로 관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작품은요. 처음에 제가 한 번만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분명히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소설이라고 뽑힌 걸 내가 봐서 1월에 책으로 읽은 것인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첫 단편에 대한 해설을 봤는데 해설을 봐도 잘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렵다 하고 그 다음 챕터를 읽으면서 점점 첫 번째 작품에 대한 의미가 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작품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갑자기 머리를 땅땅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첫 번째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 미래가 얼마나 평범한지 기억을 하고 미래를 기억하면서 나의 현재를 살게 된다면 지금 현재가 힘들어도 그 미래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잠깐 한 구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지 않은 미래를 기억하는 것은 상실된 미래를 영원히 기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아니면 혹은 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 번의 삶을 살게 된다. 과거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첫 번째 삶, 과거를 기억하며 거꾸로 진행되는 두 번째 삶, 그리고 두 번째 삶이 끝나고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세 번째 삶. 그런데 세 번째 삶은 첫 번째 삶과는 다르다. 그 안에 미래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그 관통하는 메시지거든요.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절대 몰라요. 그냥 살다 보면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소설이에요. 왜 김현수 한지는 너무 알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진짜 지금 이번 학기에 과제 2만자 써야 되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졸업은 할 수 있나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이미 내 미래가 너무 평범하게 그럼 분명히 졸업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먹으면서 깔깔대는 그런 미래가 올 거를 내가 이미 알고 지금의 다시 나의 과제를 바라보면 다시 미래를 기억하고 다시 사는 이 삶이 전혀 어렵지 않다.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소설이라서 정말 대작을 읽었다. 왜 소설가들이 뽑은 소설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 중에 사실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가 더 있는데 12월 달에 읽은 책이긴 한데요. 국자전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국자전이 약간 초능력에 관련된 소설인데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거 진짜 제가 기획 PD였잖아요. 어디 프로덕션에 있는 기획 PD면 무조건 이거 판권 사요. 이거 무조건 제작해요. 이걸 어떻게 제작을 안 해. 그리고 이거 읽잖아요. 시즌2 당장 내달라고 작가님 작업실 앞에 가서 진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요. 이게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엄마가 사실 초능력자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의 초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엄마가 이제 딸한테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그 초능력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약간 공무원처럼 초능력자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때 있었던 어떤 재난에 관한 사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념에 관해서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이 분명 허구의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뭔가 겹쳐져서 읽혀요. 전 이거 보면서 울기도 울고 진짜 웃으면서, 그리고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감동도 너무 커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학동네 작품만 4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추천합니다. 다음은 일단 드라마에 관해서 제가 드라마 뭐 봤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환혼 봤습니다. 환혼 파트 2 봤고요. 빛과 그림자, 저는 시즌 1은 20편이나 되고 시즌 2는 10편이거든요. 근데 그 10편이 엄청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편이어서 너무 재밌어요. 시즌 2 너무 재밌게 봐서 저는 이거 별점 4점 줄까 하다가 3.5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뭔가 인생 드라마 수준이다 정도 돼야 4점을 주는 편이라서 3.5고요. 저한테는 3.5 되게 높은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이 홍자매의 작품은 많이 본 편은 아니지만 전 델루나보다 환혼이 훨씬 재밌었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작품 안에서 어떤 소품이나 아이템을 야무지게 사용하는 건 홍자매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욕이라고 부르거든요. 드라마 속에서는 욕이라고 부르는 아이템을 진짜 야무지게 쓰십니다. 욕이별로 뭔가 역할이 다 달라요. 얘네 욕이 능력이 다 다른데 그걸 진짜 상상력도 기가 막히고 그걸 쓰는 방법도 너무 기가 막혀요.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템 활용을 정말 잘하시는 작가님들이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CG가 어쩔 수 없이 이게 CG가 많은 편이고, 처음에는 봤을 때 CG가 별로 안 오글거리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중국 선현물을 진짜 많이 봤으니까 퀄리티가 훨씬 높아요. 내용으로 보나 뭘로 보나 퀄리티로 보나 진짜 훨씬 높으니까 세계관이 정말 탄탄하거든요. 좀 아쉬웠던 거는 시즌 1 때는 무더기가 엄청 액티브한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주도하는 이런 역할이었는데, 물론 이 장욱이 얼음돌의 힘을 갖게 되면서 진짜 사기캐가 되긴 했지만 무더기, 본캐인 진부연도 결코 장욱에게 뒤처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이 여자 주인공이 조금은 너무 수동적인 캐릭터가 되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능력이 없는 캐릭터도 아니고 능력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놓고 그걸 좀 활용을 잘 못한 편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음 작품 술꾼 도시 여자들 2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는데 시즌 1이 더 재밌다는 분들이 많아요. 시즌 2도 저는 충분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즌 3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하지만 시즌 2 분명히 재밌었고, 저는 특히 선아가 이제 항암을 위해서 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얘네들이 다 술을 끊고 다 같이 산에 들어가서 같이 요양을 해요. 2년 동안. 그리고 결국 완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완치되고 나서 2년 반 만에 다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다시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짠 하고 나서 엄청 즐겁게 마실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걸 못 마시고 애들이 말을 못하고 우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 연출이 너무 좋아서. 그때 BGM도 안 흘러나오거든요. 그냥 오롯이 배우들의 연기로만 채운 씬이었는데 그 씬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2화의 그 장면 때문에 진짜 완주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화제의 작품 더글로리. 저도 이거 참고 참다가 파트 2 언제 나오냐고 난리가 났길래 진짜 웬만하면 기다렸다 봐야지 하는데 도무지 더 이상 볼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글로리를 틀었는데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8화까지밖에 되지도 않고 1화만 조금 넘어가면은 2화부터 그냥 슈루룩 가요. 진짜 슈루룩 가니까 추천. 너무 추천. 이건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조금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지만 아니야. 그래도 김은숙님의 작품 중에 저는 미스터 선샤인이 김은숙 작가님 인생에 미스터 선샤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작품이 나올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오네. 나오더라고요. 제가 레전드는 레전드다 생각했습니다. 대사도 진짜 너무 재밌고, 이게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그 안에 또 김은숙 작가님만의 개그 쪼가 있어요. 그 쪼도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욕도 막 시원시원하게 하고,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추천. 다음은 이제 김혜수님의 슈룹 봤는데, 얘도 진짜 재밌어서 저 파리에서 진짜 이틀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이틀 만에 진짜 다 달려서 봤고, 궁중 안에서의 정치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궁중 정치를 이렇게 여자들의 궁중 정치는 처음 봤다는 점에서 되게 의의가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혜수님 연기 진짜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무슨 작품마다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싶을 정도. 늘 시그널에서의 그런 형사, 그 다음에 소년 심판에서 엄청 무겁고 감정이 없는 판사였는데
영화였는데 슈룹에서는 감정 연기가 되게 많았어요. 엄마의 역할이었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머리 싸움도 치열하고 하지만 중년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정도로 뭔가 마냥 무겁게만 다니는 엄청 품위를 신경 쓰면서 다니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세 가지의 조화를 진짜 다 잘 지켜서 캐릭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감탄하면서 봤고 내용적으로도 되게 촘촘하고 그다음에 이 왕자들끼리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문상민이라는 엄청 잘생기고 좋은 배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문상민인데 그래서 새로운 좋은 배우를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저는 진짜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서 네, 추천합니다. 다음은 소방사역 경찰서.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청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건법남녀가 훨씬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건법남녀 이때도 시즌 1만 봤을 때였거든요. 근데 같은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쪼가 똑같아요. 너무 드라마의 흐름이 너무 똑같아요. 이게 수사물, 경찰인 검사가 나오거나 뭔가 수사하고 늘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거를 파헤쳐 나간다. 근데 그 전에 건법남녀는 법의학자와 검사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이야기였다면 소방서 경찰서는 말 그대로 소방서와 경찰서. 이거 제목도 사실 그래요. 늘 느끼지만 제목이 좀 늘 그러십니다. 네, 아무튼 소방서와 경찰서는 이제 두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같이 해서 풀어나가는 형식인데요. 건법남녀 때는 그래도 법의학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현실적이었던 것 같은데 소방사역 경찰서는 진짜 거의 약간 수사물계 판타지 수준으로 CSI 보듯이 허구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이걸 진짜 실제 사건, 실제로 이런 일 거의 안 일어나죠. 거의. 그런 관점으로 이건 정말 허구다. 약간 판타지스럽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매 화마다 제목이 뭐 코드 제로, 코드 레드, 코드 원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쪽. 건법남녀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식의 쪼랑 그다음에 주인공들을 꼭 동물의 이름을 붙여야 돼요. 진돗개, 도베르만, 백범, 백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꼭 동물에 비교해서 별명으로 주인공을 부르는 별명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즌 1에서 시즌 2 넘어갈 때 꼭 사람이 죽었을 법한 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게 끝내요. 똑같다. 너무 똑같다. 그래서 컷. 하지만 시즌 2 나오면 볼 겁니다. 다음은 이제 아일랜드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아일랜드 판타지인데 네 2점 줬습니다. 2점 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건 전 진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답답하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약간 아니 왜 말을 못하지? 왜 저기서 꼭 참고만 있지? 하는데 얘가 진짜 참다가 한마디 하는 정도로 화는 내긴 합니다. 그냥 계속 참고 있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제 동네 자체가 약간 처음에는 뭔가 외지인을 배척하고 하다가 점점 따뜻하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들 그린 건데 이게 뭔가 생각하는 시골 클리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것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힐링물이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삶이 지치신 분들이 보면 진짜 힐링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봤던 드라마여서 별점 4점 줬습니다. 커피 프린세스 감독님이 연출하신 작품인데 연출도 되게 좋아요. 연출이 너무 좋아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영화 3편 봤는데 영화 3편 다 별로였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브스 아웃 글라스 어니언 요거 봤는데 그다음에 외계인 최동 감독의 외계인 1부 봤는데 저는 이거 좀 아쉬웠다. 하지만 2부가 나오면은 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데시벨인데요. 저는 이거 무려 2점 줬습니다. 무려 2점.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번 달에 본 TV, 영화, 책 이렇게 12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2월달도 진짜 벌써 진짜 6개 봤거든요. 다음 월간 콘텐츠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작품들 중에서 보셨던 거나 뭐 재밌었던 거, 재미없었던 거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